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960년대 아시아의 두 나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잔혹한 운명의 뒤바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동양의 진주라 불리며 풍요롭고 다른 나라를 돕던 국가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림과 빈곤에 시달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이 두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운명의 대반전, 그 숨겨진 진실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델라 크루즈, 필리핀 마닐라 대학교의 사회학자입니다. 오늘도 연구실 창문으로 보이는 마닐라의 풍경이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한때 동양의 진주라 불리던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아침 출근길, 로하스 대로를 걸으며 저는 매일 같은 광경을 마주합니다.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팔을 뻗어 몇 페소를 구걸하는 노인들, 대형 쇼핑몰 앞에서 일자리를 기다리는 청년들. 그들의 눈빛에서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삶은 그들에게 너무 가혹했죠. 교수님, 좋은 아침이에요. 학생 하나가 인사를 건넵니다. 그 인사에 잠시 생각에서 벗어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마치 다른 세계 같아요. 잘 가꾸어진 정원, 에어컨이 나오는 강의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한 젊은이들. 하지만 이 캠퍼스 밖의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연구실에 도착해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후에 필리핀 경제 부흥을 위한 전략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야 하네요. 또다시 화려한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겠죠. 저는 가방에서 발표 자료를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르코, 발표 준비 다 됐어? 동료 교수인 이사벨라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이사벨라는 경제학과 교수로 포럼에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거의 다 됐어. 그런데 솔직히 이런 포럼이 정말 도움이 될까 의문이 들어. 이사벨라는 저의 책상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하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내겠어? 그녀의 말이 맞았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포럼은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오후 2시, 마카티시의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비즈니스맨들과 정치인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아침에 본 거리의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마르코 교수님, 오셨군요. 포럼 주최 측인 필리핀 경제개발청의 라몬 산토스 청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산토스 청장은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필리핀의 현실을 알고 있을까? 포럼이 시작되고 여러 발표자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GDP 성장률, 주식 시장 전망. 모두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한 발표였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거리의 아이들, 실업자들, 최저임금으로도 생계를 꾸릴 수 없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계획대로 진행했지만 청중의 무관심한 표정을 보며 갑자기 원고를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 저는 마닐라의 거리에서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그 아이는 신발도 없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뛰어다니며 관광객들에게 껌을 팔고 있었어요.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우리가 여기서 경제 성장과 투자 유치를 논하는 동안 그 아이와 같은 수백만의 필리핀 아이들은 학교 대신 거리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경제 부흥의 모습인가요? 산토스 청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몇몇 참석자들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경제 발전은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GDP 숫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죠.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이사벨라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먹힐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었으니까. 포럼이 끝나고 나올 때 한 젊은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닐라 데일리의 소피아 라모스였어요. 마르코 교수님, 오늘 발언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터뷰 요청드려도 될까요? 소피아의 열정적인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필리핀의 진짜 이야기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소피아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늦은 밤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포럼에서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궁금했죠. 아마 산토스 청장은 불쾌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의무니까요. 책상에 앉아 필리핀 경제 역사 연구를 이어갔어요. 무엇이 우리나라를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스크린을 응시하며 1960년대 자료를 검토하다 갑자기 놀라운 그래프를 발견했어요. 이게 맞나? 확인해봐야겠군. 다른 자료들로 교차 검증했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이었지만 모든 데이터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놀라움에 소리를 질렀죠. 1960년대 초반 필리핀의 1인당 GDP는 한국의 거의 2배에 달했던 겁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막 벗어나던 가난한 나라였어요. 심지어 필리핀은 한국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역전될 수 있었을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에 완전히 사로잡혔죠.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며 자료를 계속 분석했어요. 1960년대 초만 해도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식민 지배 이후 발달된 교육 시스템과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었죠. 영어 사용 인구도 많았고 천연자원도 풍부했어요. 한국은 그에 비해 자원도 부족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신 데이터를 열어보았어요. 202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필리핀의 거의 10배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 강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었죠. 반면 필리핀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작년 학술대회 차 방문했던 서울이 생각났습니다.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 풍경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마닐라의 혼잡하고 오염된 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원인이 뭐였을까? 정치적 안정성, 교육, 문화적 차이. 이 역전의 원인을 이해한다면 필리핀의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단순히 데이터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 그들의 발전 과정을 연구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다음 날 아침, 학과장인 로드리고 교수를 찾아갔어요. 마르코, 들어와요. 어제 포럼 소식 들었어. 꽤 파장이 크던데. 로드리고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저의 멘토이자 존경하는 학자예요. 제가 좀 과했나요? 아니, 필요한 말이었어. 그런데 무슨 일로 왔나? 저는 어젯밤의 발견과 한국 방문 계획에 대해 설명했어요. 로드리고 교수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주제네요. 한국과 필리핀의 역전, 그 원인을 찾는 거군요. 네, 단순히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요소들도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로드리고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마침 서울국립대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
교환 교수로 한 학기 동안 가는 건 어떨까?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네요. 지원하겠습니다. 한 달 후 서울국립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교환 교수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9월부터 한 학기 동안 서울에서 강의하며 연구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준비할 시간은 딱 2달.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입니다. 첫 한국어 문장을 연습하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긴 여정이 될 테지만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어쩌면 이 연구를 통해 필리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닐라에서 인천까지 4시간 정도 걸리는 비행이었죠. 창문 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했어요. 2달 동안 기초 한국어를 배웠지만 아직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필리핀과 한국, 이토록 다른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비행기 안에서도 이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책을 펼쳐 읽으려 했지만 흥분된 마음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리 준비해온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죠.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입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 심장이 빨라졌어요. 창문으로 눈을 돌리니 바다 위로 거대한 다리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착륙 준비를 하는 동안 한국에서의 연구가 성공적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첫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워낙 규모가 큰 공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그 웅장함과 세련됨에 입이 벌어졌어요. 마닐라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와우! 절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공항 천장의 높이, 깨끗한 바닥,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섰는데 놀랍게도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제 차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국 심사관이 영어로 물었어요. 준비했던 한국어 인사를 할 틈도 없었습니다. 서울국립대학교 교환 교수로 왔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과 비자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도장을 찍고 환영한다는 말과 함께 여권을 돌려주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닐라였다면 최소 30분은 기다렸을 텐데 이 효율성에 2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수화물을 찾아 세관을 통과한 후 공항 철도를 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표지판이 영어와 한국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길을 찾기 쉬웠어요. 티켓 자동 판매기 앞에서 잠시 당황했지만 근처에 있던 안내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서울역까지 가려면 어떤 표를 사야 하나요? 이쪽 버튼을 누르시고 카드나 현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가며 설명해주는 안내원의 친절함에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표를 구매하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열차가 도착했어요. 디지털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죠. 정말 정확하네. 열차에 탑승하자 3번째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깨끗한 좌석, 조용한 객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주행. 마닐라의 혼잡하고 낡은 열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한 도시 계획, 푸른 공원,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도 놀라웠어요. 복잡한 환승 시스템이지만 명확한 안내 표지판 덕분에 어렵지 않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깨끗했고 승객들은 질서를 지키며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 마닐라 전철은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닐라의 MRT와 LRT는 항상 혼잡하고 지연이 잦으며 시설도 낙후되어 있었어요. 여기 서울 지하철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숙소 근처 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오니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그리고 곳곳에 있는 공원과 녹지. 걷는 내내 필리핀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서울국립대학교에서 제공한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흥분된 상태였죠. 창문을 열어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는군. 다음 날 아침, 서울국립대학교 캠퍼스로 향했어요. 학교까지 가는 길에도 놀라운 점들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디지털 안내판, 자전거 전용 도로, 곳곳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캠퍼스에 도착하니 학과장인 김 교수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마르코 교수님, 마침내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인천공항부터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김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필리핀과 많이 다른가요? 솔직히 말하면 충격적일 정도로 다릅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김 교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사실 그건 우리도 자주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간단히 캠퍼스 투어를 해드리고 내일 오전에는 경제개발사 전문가인 박 교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박 교수가 마르코 교수님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캠퍼스 투어 중에도 놀라운 점들이 계속 발견되었어요. 최첨단 연구시설, 넓은 도서관, 쾌적한 강의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캠퍼스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러 학교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김 교수가 한국 전통 음식을 소개해주겠다며 삼겹살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르코 교수님, 한국에서의 첫인상이 어떠신가요? 아직도 충격 중이신가요? 네, 정말 모든 것이 놀랍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의 효율성과 청결함이요. 제가 연구하려는 것이 바로 이런 차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로운 연구 주제네요. 사실 한국의 발전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역사적 배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죠. 정확히 그 점이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필리핀도 1960년대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생겼을까요? 김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일 박 교수를 만나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박 교수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늦은 시간까지 활기찬 상권, 그리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마닐라의 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오늘 본 모든 것을 노트북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많은 차이점을 발견하다니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필리핀과 한국 60년 전에는 비슷했던 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만날 박 교수와의 대화가 기대되었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필리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설렘과 기대감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김 교수가 소개해준 박 교수를 만나는 날이었어요. 서울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캠퍼스를 걷는 동안에도 여전히 한국의 발전상에 감탄하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박민준 교수의 연구실에 들어서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연구실 벽면은 책으로 가득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마르코 교수님, 김 교수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필리핀과 한국의 경제 발전 차이에 관한 연구를 하신다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자 박 교수는 커피를 건네며 말을 이어갔어요. 1960년대 필리핀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역사입니다. 네, 저도 그 데이터를 발견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60년 만에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교수님, 혹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뒤로 기대앉았어요. 그는 참 복잡한 인물이었죠. 독재자라는 비판도 받지만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정 중에 한국 경제의 운명을 바꾼 것이 하나 있어요.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떤 결정인가요? 바로 외국인 경제활동 제한법입니다. 박정희는 어느 날 회의실 탁자를 쾅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경제는 우리 손으로 일으켜 세우겠다. 남의 돈에 의존해선 진정한 발전이 없다. 박 교수의 생생한 묘사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1960년대 초 한국도 필리핀처럼 화교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처럼요. 하지만 박정희는 과감하게 다른 길을 선택했죠. 정말요? 한국도 화교 자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니 놀랍네요. 맞습니다. 박정희는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직접 기업인들을 교육했다고 해요. 너희들이 국가의 기둥이 될 거다. 외국인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해내자. 이런 식으로요. 박 교수는 책상에서 몇 장의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현대, 삼성, LG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어요. 반면 필리핀은 외국인, 특히 화교 자본가들의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했죠. 그게 왜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본질적인 차이는 경제적 주권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내국인 중심 경제를 선택했고 필리핀은 외국인 중심 경제를 선택했죠. 내국인 중심 경제는 이윤이 국내에 남고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필리핀에서도 화교계 기업들의 영향력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대기업과 재벌들이 화교계였죠. 흥미로운 점은 박정희가 경제 정책을 실행할 때 마치 군대 지휘관처럼 했다는 겁니다. 이봐, 정주영. 조선소를 지을 수 있겠나? 현대 창업자였던 정주영은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사실 그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었죠. 정말 대담하네요. 그렇습니다. 박정희의 이런 과감한 결정이 한국 경제의 기적을 만든 겁니다. 물론 이런 차이를 만든 요소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죠. 하지만 누가 경제의 주체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박 교수와의 대화는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점심을 함께하며 추가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했어요. 지금까지 필리핀 경제의 문제를 주로 정치적 부패나 사회적 불평등 측면에서만 생각해왔는데 외국인 중심 경제 구조라는 관점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견이 필리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필리핀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내일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살펴볼 예정이었습니다. 부동산과 교육, 이 두 가지가 한국의 경제 기적을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필리핀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탐방하기 위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김 교수의 소개로
대원고등학교의 정수현 교장 선생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어떻게 이런 교육 문화가 형성되었나요? 정 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죠. 땅은 빼앗길 수 있어도 머릿속 지식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깊은 공감이 갔어요. 필리핀도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는데 왜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까요? 모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1960-70년대 경제 발전 과정에서 교육과 산업이 긴밀하게 연결되었어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 시스템이 공급했고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산업 발전을 이끌었죠. 이런 선순환이 교육의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정 교장의 안내로 학교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교실에서 집중하는 학생들,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교사들, 최신 기자재가 갖춰진 과학실과 컴퓨터실.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래의 꿈과 목표에 대해 물었더니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꿈이에요. 저는 국제 변호사가 되어 인권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말을 들으며 필리핀의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마닐라 거리에서 구걸하거나 쓰레기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아이들, 학교에 가는 대신 일터로 향하는 어린 노동자들.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후에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어요. 캠퍼스의 규모와 시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연구실에서는 학생들이 최첨단 장비로 실험을 하고 있었고 도서관은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교육학과 박한민 교수와의 미팅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교육 차이를 연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가 가장 큰 의문이에요. 필리핀도 미국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공교육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지금은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치적 리더십과 부패의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독재 시기가 있었지만 박정희 정권은 교육과 산업 발전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반면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은 어땠나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마르코스 정권의 부패는 필리핀 역사의 큰 상처예요. 20년 넘게 집권하며 수십억 달러를 착복했다고 알려져 있죠. 국가 재정이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동안 교육이나 산업 발전은 뒷전이었어요. 정치적 안정성과 장기적 비전의 차이군요. 한국은 정치적 문제가 많았음에도 교육과 산업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일관되게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었죠. 대화를 이어가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1960년대부터 GDP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투자했고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사실. 반면 필리핀은 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교사 1명이 50-6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부패가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부패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고 국민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며 경제 발전을 저해하죠. 한국도 부패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교육과 산업 발전의 기본 틀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학원가를 지나게 되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학원 건물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나요? 네, 한국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과도한 면도 있지만 이런 노력이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숙소에 돌아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육과 부패. 이 두 가지 요소가 필리핀과 한국의 운명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는지 더욱 명확하게 보였어요. 필리핀에서 마르코스가 국고를 착복하는 대신 교육과 산업에 투자했다면 지금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은 한국의 산업 정책과 기업 문화를 살펴볼 예정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는지 그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필리핀의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교육 시스템에 이어 이제는 한국 기업의 성공 요인을 알아볼 차례였어요. 김 교수의 소개로 삼성전자 기업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출근길 풍경은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어요. 오늘은 세계적인 기업을 직접 만나볼 수 있겠군. 택시를 타고 삼성전자 연구소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곳곳에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들의 광고판과 건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한국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삼성전자 연구소에 도착하자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보안 절차를 거쳤습니다. 로비에는 삼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이 있었어요.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이 1938년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 어떻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마르코 교수님, 환영합니다. 김영준 상무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는 임원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기업의 성공 비결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김상무는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년대 작은 전자회사에서 출발해 70-80년대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지원 속에 성장하고 90년대 이후 기술 혁신에 집중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었어요. 삼성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량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지만 삼성은 오히려 이를 혁신의 기회로 삼았죠. 또한 우수한 인재 확보와 기술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중요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구개발센터를 둘러보는 동안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최첨단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점심을 함께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 동안 본 한국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가 머릿속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발전, 정부의 전략적 산업 정책, 우수한 인재들의 역할, 그리고 국민의 단결된 노력. 이 모든 요소들이 한국의 경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필리핀도 이런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빌딩들 사이로 필리핀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들이 필리핀에게도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달간의 한국 연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한 달 전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놀라움과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어요. 오늘은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의 심포지엄에 참석해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를 정리하고 필리핀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긴장되네요. 제 연구가 의미 있는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사회자의 소개를 받고 단상에 올랐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명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코 델라 크루즈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두 자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1960년대
필리핀과 한국은 비슷한 처지의 가난한 자매 같았어요.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한 자매는 선진국 클럽에 가입했고 다른 자매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청중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1960년대 필리핀과 한국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집은 우리가 짓는다는 정신이었어요. 박정희는 외국인들에게 경제 주도권을 넘기지 않았죠. 마치 남의 돈으로 집을 짓지 말고 우리 손으로 직접 집을 지어야 우리 것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둘째, 공부가 살 길이다라는 믿음이었죠.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배출이들이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을 일구어냈습니다. 셋째, 국민들의 단결된 의지였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온 국민이 함께 노력했죠. 필리핀도 이런 정신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충분히 밝을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많은 참석자들이 다가와 격려와 조언을 해주었어요.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마지막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곧 확신이 들었어요. 변화는 가능하다. 한국이 60년 전 가난한 나라에서 오늘날의 선진국으로 변화했듯이 필리핀도 변할 수 있다. 그것은 노력과 의지, 그리고 올바른 선택의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의 숨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신다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